오늘 주제는 교사 부모의 역할입니다. 교사 부모의 역할이고,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요청받기는 이제 발도르프 교육의 기초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교사 부모 역할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류의 주제가 늘 그렇듯이 이게 뭐 이론적으로 어려워서 어렵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교육에 대해서 도대체 교육을 우리가 뭐라고 바라보는가, 우리 애한테 교육을 시킬 때, 유아교육이 됐건, 학교 교육에서 초급이 됐건 상급이 됐건 간에, 인생 전체를 놓고 어떤 삶을 살면 좋겠나,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나,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나 하는 어떤 그 마음속의 바램, 이 바램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시각과 관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주제인 것이지, 여기 무슨 논리적으로 대단히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한 문제가 저는 끼어 있는 주제는 아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사실 이런 주제는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처음부터 아무런 배경 없이 이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또 자리가 어쨌든 부모 교육 자리니까 제가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아주 개괄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교사 부모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발도르프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기관은 꽤 많은 편이죠. 발도르프를 내걸고 있는 유아교육은 정확히 몇 개인지는 개수하기가 힘든데, 여하튼 100수십 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양평학교를 포함해서 한 16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역시 뭐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대략 한 100개 국가에 1000개 정도 학교가 운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활동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아주 잘 탄탄하게 성장한 케이스거든요.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이 이름 말고 또 다른 어떤 교육론의 이름으로 1세기 이상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온 교육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발도르프 교육이 돋보이고 독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양적인 면에서 보면 여전히 어느 나라에서든지 사실상 마이너입니다. 마이너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미국에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한국어과 교수님들한테 훈민정음 제자원리 강의를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돌아왔는데요. 아이비리그에 우리가 다 아는 명문대학교 교수님들인데, 저를 만나자마자 맨 처음 했던 질문이 발도르프가 뭐냐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강연에 앞서서 발도르프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발도르프 학교가 한 60여 개 정도 됩니다. 60여 개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하는 학교가 60여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적 영향이 있을 법한데 거기 모여있는 교수님들 대다수가 발도르프를 모르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발도르프는 이런 겁니다 하고 뭐 설명하는 자리부터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발도르프가 이제 교육 운동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잘 성장한 교육 운동인 것은 틀림없는데 아직까지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마이너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대가 워낙 어떤 유물론적인 경쟁 이런 게 조금은 극단화되어 있는 시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퍼져나가긴 참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거죠. 발도르프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은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기존의 제도권의 교육이라든가 다른 여타 교육들하고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른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근대 교육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라서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근대 교육은 인류 역사상 이 시대 이전에는 누구도 교육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 교육이 약간 삐뚤어진 이상한 교육인데 예. 발도르프 교육은 오히려 굉장히 전통적인 이 목표와 방법을 추구하는 교육이고 반면에 근대 교육은 이 시대 독특한 양식의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이 마치 외눈박이 세계에 두 눈 가진 사람이 약간 이단아 취급받는 것처럼 발도르프 교육 이거 자체는 동양에서건 서양에서건 아주 특별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오리지널하고 전통적인 목표와 방법을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그 목표는 뭐냐 하면 거의 모든 교육이 명분으로는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전인교육이죠. 전인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육. 이겁니다. 물론 이제 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의 잠재력을 어디까지로 보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어디까지를 인간의 잠재력이라고 보는가 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를 목표로 하는 교육.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칠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발달 과정이 있는데 그 공통적 발달 과정을 때에 맞게 잘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그러니까 전혀 복잡할 게 없어.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 그 방법은 그렇고요. 이게 별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늘날에는 독특하게 보이나 하면 오늘날의 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다른 시대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약간 정치, 경제적인 사회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 필요 인력을 양산하는 아주 기술적인 관점에서 필요 인력을 양산하는 교육으로 사실상 근대 교육의 어떤 이 실체가 교육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사회 정치 경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인력 양산 교육처럼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권 교육이 전부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발도르프 교육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어떤 부모가 뭔가 근대 교육 자체가 이게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우리 애를 좀 좋은 교육 가르치려고 저기 지리산 서당에 초급부터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 라고 하면 주변에서 어떤 시선이 주어질까요? 예. 근데 서당에서 애들 뭐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역량과 커리큘럼과 경험과 이런 게 과연 없을까요? 조선시대라면? 없을 수 없죠. 예. 수세기, 수십 세기를 가져온 교육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당장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으면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응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마치 현대사회에 적응 못하고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비유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발도르프 교육이 서당 교육이란 건 아닙니다. 서당 교육이란 건 아닌데 가르치는 교과의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현대에 맞게끔 가르쳐 준다고 하는 점에서는 뭐 서당 교육하고 비할 바는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인 교육의 목표와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서당 교육하고 비슷한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제 인간이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치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참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전인 교육을 목표로 내세우지 않는 교육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그걸 목표로 내세웁니다. 예. 무한 경쟁이 치열하게 짝이 없는 공교육에서조차도 교육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뭔지 아세요? 교육 이념이 있어요. 예,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이념. 어? 맞아요.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입니다. 근데 과연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우리는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전인교육이라고 하고 홍익인간이라고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말로는 어디서나 다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인교육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전인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냐? 이걸 진지하게 논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발할 수 있냐? 이걸 진지하게 논하지 않지만 명분상으로 그냥 걸어두는 거죠. 홍익인간 이렇게. 그래서 명분상으로만 보면 뭐 제도교육이나 발도르프 교육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차이는 정말로 하려고 하냐? 아니면 그걸 그냥 실제와 상관없는 의미 없는 명분으로 그냥 두고 있느냐, 그냥 그 차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발도르프에서 전인교육이라고 했을 때 인간을 어디까지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가 하면 일단 제도권 교육하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거든요. 뭐가 다른가 하면 제도권에서는 인간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타고난 마음의 영역이 감성적이거나 이성적인 이 두 가지로 대별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만 그런 게 아니고 근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유된 인간관이고 하나의 시대 패러다임인 거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려고 하느냐 하면 최고치가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그럼 이성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능력이냐 하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산 잘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추론, 개념, 논리, 추론, 계산,
판단, 예측 이런 능력들, 요 능력들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지선다 내지는 오지선다의 이 점수 줘서 줄 세우기, 비교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경쟁을 자극해서 능력을 키우려고 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 교육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 교육인데, 발도르프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이성이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끝이 아니고 인간은 영성을 타고났다라고 봅니다. 그 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 말 자체가 이제 종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많이 쓰였으니까 영성에 대해서 말만 들으면 많은 선입관적인 오해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아주 많이 특별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영성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깊고 넓게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치로 자기와 세계에 대해서 깊게 보고 넓게 보고 이걸 통합적으로 사고해서 일상생활에서 그 사고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성이다. 실제 내용을 따지고 보면 결국 그겁니다. 결국 그건데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의 목적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공교육에서는 그게 목적이 실제로 아닙니다. 공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주체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 높은 인간을 키우는 게 전혀 목적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효율적인 지식 습득 발휘형 인력 개발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기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 주체성, 삶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넓고 깊게 통합해서 사고하고 인생에 매번 어떤 자기한테 과제로 닥치는 순간에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고 건강한 판단을 내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발도르프는 키우려고 하는데, 그런 인간을 키우는 특별한 방법이 있냐라고 봤을 때 보통 바깥에서 볼 때 발도르프가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많아 보이거든요. 뭐 오일리 팀이라는 것도 있고, 뭐 습식 수차라는 것도 있고, 남다른 예술적인 공예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교육에서는 볼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리듬 생활을 위한 의례적인 활동이라든가 예술적인 활동이라든가 이게 특별해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목적이나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만큼 그렇게 아주 특수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특수하지 않고 어찌 보면 상식적인 과정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자신감 있게 발휘를 해서, 그리고 자기가 타고난 역량이나 그릇이 어느 만큼이든 간에 개개인들이 다 타고난 성향과 어떤 기질, 그릇 이런 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획일적인 기준에서 더 뛰어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각자의 개성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최선치를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그 최선치를 자신감 있게 발휘하면서 인생을 개척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수 있는 인간으로 키우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실은 방법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요런 방법도 취해보고 저런 방법도 취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습니다. 농사 잘 짓는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농사를 잘 짓는 특별한 비법. 뭐 자잘한 방법의 그 차이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철에 할 일을 잘해주면 돼요. 봄에 할 일, 여름에 할 일, 때를 놓치지 않고 잘해줘야 됩니다. 예. 파종할 때 파종하고, 추수할 때 추수하고, 모내기 할 때 모내기 하고, 잡초배줄 때 잡초배주고,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날씨가 들쭉날쭉 하면서, 이 강우량이 많을 때 보호할 거 보호해주고, 이 기본적인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활동들을 잘해준다는 전제 위에서, 나머지 자잘한 기술적인 그 어떤 종자나 토양에 따른 어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기본은 그냥 제철에 그때그때 농사를 위해서 정해져 있는 할 일들을 잘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걸 안 해주면서 다른 비법을 찾는 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교육에서도 마치 농사와 같이 때에 맞게 해줘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왜 때에 맞게 해줘야 되는가 하면 아이들이 때에 따라서 마치 자연이 성장하듯이 어른이 되면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자기가 처한 과제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천변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장기에는 세상 무너졌다. 인간의 성장기에는 인간이 어느 정도 자의식이 뚜렷하게 성인의 수준으로 크고 나서는 자기 나름대로 개성에 대한 발휘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장기에는 소위 개성이라고 하는 게 무르익어가는 과정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개성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개성적 차이점은 인격이 무르익어가서 어느 정도 성인 시기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표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표가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사실은 성장기에는 공통점이 훨씬 크게 작용하거든요. 한마디로 5살 배기가 있다, 10살 배기가 있다. 그러면 10살 배기, 5살 배기에 타고난 자기 성질이 있겠지. 기질 성향이 있겠죠. 근데 그 기질 성향이 그 아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보다 5살, 1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미치는 공통적인 그 어떤 필요한 단계의 요구사항들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 차이점이 크면 클수록 영향이 커지는데 성장기에서는 공통점이 훨씬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저희 세대 부모님들은 자식이 형제가 대부분 뭐 5명, 6명 저만 해도 5형제 중에 중간이거든요. 애를 많이 기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식 많이 길러본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3살 배기, 4살 배기, 7살 배기, 10살 배기 있으면 그땐 그렇다. 그땐 그런 그 성질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도 애를 많이 길러본 분들은 아, 애가 5살 때는 어떻고 10살 때는 어떻고 사춘기 때는 어떻고 어른이 돼갈 때는 어떤 특징과 성향을 보인다 라고 하는 걸 안단 말이죠. 알고 그러면 이때는 이게 필요하고 저때는 저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접근합니다. 육아를 할 때건 교육을 할 때건. 예. 이거를 발도르프에서는 소위 발달론이라고 부릅니다. 발달론. 발달론이라고 하는 게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7년 주기로 인간이 심신이 크게 변한다라고 하는 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7년 주기가 몇 번 지나가느냐? 하면 2번 반 지나가죠. 그렇죠?
18 정도, 19, 18에 보통 공통교육을 졸업하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성인이 된다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권한이 주어지니까 그 나이 때를 보면 2번 반 정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유아교육이라든가 그 육아와 관련된 거는 첫 7년이죠.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이제 발도룹해서 초급이라고 부르는 게 2번째 7년입니다. 상급이라고 부르는 게 3번째 7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발도루프 교육의 방법론은 때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때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목적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게 해주는 게 목적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론은 그때가 필요로 하는 어떤 교육적인 자극을 주는 거, 이게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도루프에서는 발달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또 하나 있죠.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어떤 교육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인재 키우는 과정이다 라고 경제적인 마치 생산 도구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교육의 방식은 기술 습득을 위한 지식을 밀어넣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기능적으로 써야 되는 지식을 밀어넣는 식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대체로 그런 교육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애초에 본질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농약 많이 친다고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알잖아요. 옛날에는 농약 많이 치면 일단은 작물의 열매 크기가 막 크게 나고,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좋아라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덩치는 커졌는데 영양은 부실하고, 한 해는 많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땅이 죽어버리고, 이게 인류가 경험한 화학 비료의 효과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농사 지으려면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지 자연의 순환 주기를 지킨 농법을 활용을 해야 되고, 최대한 유기농에 가깝게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알기로는 바람직한 농사는 그런 농사다 라고 지금은 반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교육도 똑같습니다. 사람한테 지식 많이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유능해질 거다. 어마어마한 착각이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보 데이터를 많이 안다고 해서 소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 즉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심리적인 자부심이라든가 삶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이라든가 건강한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거는 지식의 양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지식 양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라는, 별개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주체성,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이런 게 발달이 되려 그러면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서 될 게 아니고, 성장 과정에서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는 어떤 경험과 자극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경험과 자극, 즉 환경적으로 그런 경험과 자극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주면, 사실은 마치 사람이 우리가 농사를 짓고 벼를 키운다고 하지만, 농사 지어본 사람들이나 농부들은 너무나 본능적으로 잘 알잖아요.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고 자연이 키우잖아. 그렇지 않나? 물론 사람의 손길이 가죠. 그러나 자연이 키우는 비중이 훨씬 크죠. 사실은 사람의 성장도, 아이들의 성장도, 사람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환경이 건강하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큽니다. 스스로 큽니다. 자기 타고난 카르마대로, 자기 타고난 기질대로 스스로 어떤 자기의 경험 중에서 여러 가지를 자발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흡수하면서 스스로 성장해 간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에듀케이션이란 말이 지금은 이제 그 의미를 사람들이 곰곰이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원래 에듀케이션이란 말의 원래 뜻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바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 준다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의 앞에 E자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X, 바깥으로 라는 뜻이고 듀케이트라고 하는 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어떤 형태가 있는 걸로 만들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거꾸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걸 밀어넣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끄집어내지려면 내가 바깥에서 교사가 어떤 타인이 어거지로 끄집어내지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발휘가 되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가 유일하게 사실 부모나 교사가 해줄 수 있는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은 직접 뭔가를 가르치는 행위에 교육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자기 내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과 자극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교육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교육의 원래적인 모습이다.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때에 맞는 자극과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마련해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이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 수천 년 인간의 문명의 역사에서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올바른 교육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립해 온 어떤 상들이 있는데 이 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왜 우리 시대는 이게 아주 특수하게 보이냐 하면 오히려 근대 교육 자체가 인간을 생산수단으로 보면서 어떤 기술적인 도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강제하는 약간 인간의 문명사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례적인 방식으로 삐뚤어지다 보니까 발도르프 교육에 오히려 외눈박이 세계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두 눈 있는 게 이단시 되는 것 같은 이런 식이 돼버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이 어떤 인류 문명사의 보편적인 교육적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장 잘 어울리는 교육 방식이다. 예. 그래서 인간의 그 잠재된 영성을 일깨우고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타날 때는 성숙한 인격, 도덕성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무슨 초능력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특별히 우수한 기술적 능력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건강한 인성, 도덕성,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더 주체 독립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태도가 잡혀있는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달론 말씀을 드렸는데 첫 7년, 두 번째 7년에 각각의 특수한 그 발도르프에서 파악하고 있는 첫 7년의 중요한 변화는 이런 게 있다. 두 번째 7년의 중요한 변화는 이런 게 있다. 하는 게 있겠죠? 그런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7년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는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7년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는 어떤 의지, 감성, 사고가 한 2, 3년 단위로 눈에 띄게 의지적 능력, 상상력, 그 다음에 어떤 아주 감상적인 예술적인 이런 취향,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가고 났어야 비로소 논리적 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가 올라오는 요런 흐름들을 아이들이 다 보여줘요. 에이, 어떤 애는 그렇고 어떤 애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애들이 다 그런데 오히려 개인이 그 아이 개체가 놓여 있는 주변의 어른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가정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겉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필연적인 이 순서가 뒤집어질 수 없는 순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하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강의를 했던 내용은 이제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아이비리그 교수님들한테도 강의를 하고 미국의 한국학과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했는데 사람이 말 배우기 전에도 뭔가 자기 말을 배우기 전에도 감각으로 세상을 알고 자기 표현을 하죠. 몸짓 발짓으로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로 자기 표현을 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걸 옹알이라 그러죠. 근데 옹알이의 언어적인 특성은 자음이 없어요. 모든 옹알이는 모음입니다. 그렇죠? 모든 옹알이는 모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음과 자음 중에 인간은 뭐부터 배우냐? 모음부터 배우죠. 모음은 타고나는 거고 자음은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반응하는 게 먼저 나가는 거는 모음이 먼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글이 있는데 말을 배워야 글을 배우는 거지. 말 배우기 전에 글을 먼저 할 줄 안다? 그런 애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인재 존재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옹알이하고 모음 먼저 배우고 그리고 자음 배운다. 그리고 말부터 배우고 글 배우게 돼 있다. 이건 정해진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을 수 있을까? 뒤집을 수 있을까? 전혀 못 뒤집습니다. 전혀 뒤집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의식을 다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아가 개입돼야 그때부터 소위 사회적인 의미에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아가 개입되려면 언어적인 특징 중에서 반드시 두 가지가 자리 잡아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인칭을 자유롭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시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주체가 뭐다, 바깥 대상이 뭐다에 대한 이 구별의식이 생기기 전에는 사회적 의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감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을 뿐인 거지. 예. 감각 자극에 대한 단순 반응하고 논리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과정이거든요. 예. 그럼 제가 아까 첫 7년 동안에 중요한 게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걷기와 말하기의 순서, 말하기와 생각하기의 순서, 이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안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존재 구조상.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금방 한 말 안에도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이 있는 명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금방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 그랬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는 거 맞다라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경험적으로 틀림없잖아요, 이게.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 그럼 보세요. 우리는 평소에 언어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부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금방 앞서 말씀드린 거에 따르자면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언어를 먼저 배워요. 걷기 다음에 생각하기가 오는 게 아니고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라니까. 언어가 먼저 들어갑니다. 예. 오히려 언어를 배우고 나서 언어의 문법대로 생각을 해요. 그 언어 속에 이미 사회적 생각의 씨앗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고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언어 수준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돼버려요.
물론 어떤 때에는 언어가 주는 부작용을 이제 절실히 깨닫는 어떤 높은 의식 수준에 오를 수도 있죠.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과 공부에 해가지고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언어를 넘어선 뭔가 인식 능력 혹은 언어를 넘어선 표현 능력 이런 거를 열심히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 처음에 의식이 성장 발달하는 단계에서는 언어가 먼저다. 언어가 먼저고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자리 잡는가 하는 게 결정된다. 이게 평소 우리 생각하고는 거꾸로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뭐 이런저런 재미있는 어떤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제껴 두고요. 이렇듯이 그 순서를 뒤집을 수 없는 발달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급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한 10살 때까지는 상상력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옵니다. 논리적 세계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서 억지로 주입을 해도 튕겨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사과 2개가 있고 여기 꽃 1송이가 있어. 수와 셈 시간에 이 2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사과 2개, 여기 꽃 1송이가 있어. 2개를 합하면 결과값이 뭘까? 선생님이 묻는 거는 3개요. 이걸 묻겠지만 아이들은 예뻐요. 그런다고. 사과 2개 중에 뭐가 하나가 없어지면 슬퍼요.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감성에서 못 벗어나온다는 거예요. 벗어나올 수 없는 나이대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회적 관계를 의식하고 추상적인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논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논리가 들어가고 언어가 문자에 대한 어떤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났어야 비로소 논리적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내적으로 자발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서가 있어요. 이런 순서를 어겨서 가르치면 막 닥달을 하면 우선은 어른들이 바라는 능력을 갖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순서에 안 맞기 때문에 부작용이 커져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조기교육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조기교육 열심히 많이 시킨 애들은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그 아이가 타고난 능력이 뭐든지 간에 그 아이의 능력을 계속 애를 써서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막 천재 소리 듣다가 커서 약간 둔재로 돌변하는 이런 걸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거꾸로 어렸을 때 맹하다는 소리 듣다가 뒷머리가 터졌다 이런 유형도 흔히 볼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어쨌든 조기교육의 폐해가 그런 게 있다. 발도르프 교육은 아주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타고난 잠재력을 자연스럽게 단계에 맞게끔 자극해서 단계에 맞게끔 자극해서 아주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거죠. 이래 놓고 그럼 이렇게 키우려면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키우려면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요. 학교에 보냈을 때 애가 이 사회의 성인으로 나가기 전까지 아이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딱 두 축이거든요. 어른이 돼서 자기가 직업을 가지거나 또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는 뭐 그거는 개인 차이가 나겠죠. 개인 차이가 나겠지만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의 아이의 세계는 예외 없이 딱 2개의 커다란 세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2개의 세계가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학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두 세계 사이를 양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인이 된단 말이에요. 성인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어차피 아이가 발 딛고 있는 마치 양발하고 똑같은 겁니다. 발 딛고 있는 축이 이 2개 가정과 학교라고 하는 2개의 축인데 이 2개의 축 사이에서 아이가 크는 건데
이 두 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어른을 우리는 부모라고 하고 교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교사. 근데 부모와 교사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 누가 더 클까? 거의 삐까삐까해요. 무게중심이 어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모가 크고,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교사가 크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이 두 축을 세 개로 삼아서 자라난다. 너무나 당연한 게 이 두 축이 조화롭게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가고, 또 아이에 대해서 어떤 공동의 방향성,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하지 않으면 아이의 세계가 분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경험하는 가치관과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관이 만약에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럼 애는 머릿속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지.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야, 그냥 이것저것 말할 거 없고 우리 사회에서는 스카이 가가지고 출세하는 게 일종의 어떤 사회보장제도보다 훨씬 든든한 백이니까 이를테면 지금은 그냥 어렸을 때 네 놀고 싶은 대로 놀아. 근데 결국은 너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야. 라는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주입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스카이는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입하는, 두 개 메시지가 결이 달라. 두 개 메시지가 결이 다른 게 한 가정과 학교에서 어느 쪽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결이 다르다. 그럼 그 결이 다른 만큼 아이는 혼란을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혼란은 당연히 또 내적인 갈등, 그죠? 그리고 내적인 어떤 오히려 자기 성장을 갉아먹는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교육을 하겠다, 교육의 진심이다라고 하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같은 방향으로 함께 동지적인, 동료적인 관계에서 같이 키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키워나가야 된다. 근데 워낙에 현대사회는 분업화된 사회다 보니까 마치 학원에 부모가 애 보내고 나면 각 학원마다 이제 가르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고 레벨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비용을 내는 거는 내 책임이고 그건 부모의 책임이고 거기까지 뭔가 끌어올리는 거는 학원의 책임이고 역할 분담해서 생각한다고.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생각하는 게 알게 모르게 학교 교육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부모는 뭔가 얘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물적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럼 나머지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는 학교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게 꼭 공교육이 아니라 대안교육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학교를 아이를 맡기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 애 교육을 맡기는 곳. 근데 존재적으로 부모라는 이 존재가 아이의 교육에 대한 영향이 내가 이거를 떼고 싶건 안 떼고 싶건 떼내지나요? 아이의 의식, 아이의 어떤 가치관, 아이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성향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내가 떼고 싶다고 떼지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떼지죠. 예. 내가 선택적으로 떼고 싶다고 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어쩌면 평생 부모의 영향을 전혀 못 벗어나고 산다.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에서 부모 교사 관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별스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발도르프 교육이 별스러운 교육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
그걸 추구하는 거다. 예. 인간 내면의 깊은 잠재력을 깨우자. 그러려면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발도르프 교육이 지향하는 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발도르프 교육에서 부모 교사 관계도 특별한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이를 여기 놓고 가정과 학교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삼각형의 어느 한 축만 무너져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의 정체성 발달이라고 하는 걸 중심에 놓고 가정과 학교가 산발이의 두 축처럼 딱 버텨주는 거. 이 버텨주는 주체가 부모와 교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성장, 발달 과정에 대해 가지고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서로 뭔가 조화롭고 협력이 잘 되는 상호작용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 부모 교사 관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냥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거를 잘 해보자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거를 잘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사회적 어떤 시스템 속에서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발도르프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 교사 관계에서 다른 교육에는 별로 없는, 다른 대학 교육에 있을 수도 있지만 공교육에는 전혀 없는 모임이거든요. 반모임을 독일어로는 엘턴 아벤트라고 하고 영어로는 페어런츠 미팅, 페어런츠 게더링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페어런츠 이브닝, 보통 밤에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낮에는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모임 하면 밤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페어런츠 이브닝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교사 부모가 밤에 만나서 그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학기에 몇 번이 될 수도 있고 정해진 그 주기를 잡아가지고 부모 교사 모임을 합니다. 그럼 부모 교사 모임을 하면 그 내용이 뭘까? 무슨 내용으로 부모 교사 모임을 할까? 하는 건데 만약에 공교육에서라면 부모 교사 모임을 한다면 뭘로 할까요? 예? 우리의 성적. 성적이 왜 이렇게 처지냐, 뭘 하면 올라가냐. 이 얘기 하겠죠? 이 얘기 할 때고, 조금 얘기가 깊어지면 부모가 교사에 대한 어떤 애 성적과 관련된 이런저런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교사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어떤 행정적인 전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겠죠. 회의죠, 회의. 회의를 하는 거죠. 예. 아이의 성적을 하나의 성능으로 놓고 이 성능에 대한 어떤 좀 기술적인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발도르프 학교에서 부모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목적은 아이의 발달 과정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어떤 가치와 감성을 공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크고 있다. 어떤 과정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겪고 있다. 이거를 교사와 부모가 공유하는 게 반모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반모임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모 교사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그야말로 브라더후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종의 동지애, 동료애 이런 겁니다. 물론 각자가 하는 역할이 좀 다르죠. 가정에서의 리듬과 학교에서의 리듬이 다르죠. 가정에서의 리듬은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가정의 일상사가 돌아가는 매일매일의 리듬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주기적으로 중요한 리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특히 발도르프 보내는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발도르프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그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가 별게 아니지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디어 쓰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영원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나이 때는 쓰지 마세요. 그 나이 때는 정서적인 파괴적 영향이 너무 크고 폐해가 너무 크니까 그 나이 때는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인간과 자연이 이 순환적인 공존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운명 공동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일종의 절기 리듬이거든요. 절기 리듬이라서 이 절기 리듬을 느낄 수 있으려면 활동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농사 활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절기 축제 같은 것들을 챙겨서 하고, 그 다음에 일적으로 뿐만 아니고 1년이라는 순환 속에서 어떤 인간의 심리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변할 수밖에 없는데, 봄의 심리하고 겨울의 심리 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 심리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데 이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잘 배치를 해줘야 되고, 발도르프 교과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위해서 고려하는 어떤 리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정마다 그 집집마다 그 어른들의 경제생활이 어떠한가, 사회생활이 어떤가에 따라서 혹은 가정의 특성에 따라서 주어지는 일상의 리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조화롭게 잘 맞추는 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삐걱대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다 보면 당연하게도 인간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불만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골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도 당연히 흔히 있게 됩니다. 흔히 있게 되는데, 그런 감정적 골이 생겼을 때, 교사하고 부모하고 보이지 않는 인간적 감정적 골이 생겼어. 감정적 골이 생겼는데, 에이 뭐 사무적인 관계니까 서로 너는 너 할 거 나는 나 할 거 하면서 대충 묻고 지나가자가 되느냐 이렇게 만약에 정말로 전인교육을 하자, 정말로 애를 이러이러한 인간상으로 한번 같이 손잡고 키워보자 라고 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렇게 감정적인 골을 묻어놓고 니는 네 할 일 나는 내 할 일 하는 식으로 지나가서는 그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정만 놓고 봤을 때 아이한테 가장 나쁜 교육 환경은 뭘까요? 부부가 사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외지고 말 안 하고 서로 폄하하고, 애한테 가서 엄마는 아빠 욕하고 아빠는 엄마 욕하고, 그럼 애의 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옛사람들이 웬만큼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애 앞에서는, 옛날 어른들은 애 앞에서는 표 안 내려고 애 많이 썼잖아요. 애 앞에서는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어떤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도 애한테 그게 영향이 안 가게끔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좀 어떤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유로 선생님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인간적으로 별로 소통도 안 되고 안 친해. 그리고 어떤 가르치는 방향도 달라. 그럼 그것만으로도 이미 교육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교육은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식 습득하고 기술 습득하고 하는 거야. 굳이 학교 아니더라도 유튜브로 해도 되고, 그죠? AI도 많고 학원도 많고 그런 데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소위 이제 인간의 잠재된 최고의 어떤 가치적 능력을 끌어내자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교사 부모가 마치 사이 나쁜 부부처럼 척지고 있으면 당연히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모임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교사와 부모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교류의 자리예요. 이게 전혀 비즈니스 자리도 아니고 회의 자리도 아니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사는 아이의 그 교육적인 리듬과 일과를 맡고 있고, 또 가정의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의 리듬하고는 별개로 어쩔 수 없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그러면 이 반모임에서 주되게 얘기가 나눠져야 될 것은, 지금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단계 때문에 어떤 과정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의의는 어떤 거고,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 이걸 교사는 부모한테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런 걸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때 집안에서의 생활은 뭐가 어떻게 바뀌고, 부모들과의 관계는 뭐가 어떻게 바뀌고, 이걸 또 부모는 교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부모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발달 단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사가 의식하고 진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만약에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협조가 없다 그러면, 예, 그때 필요한 어떤 리듬 생활을 맞춰야 되는 이 협력 관계들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부모와 교사가 마치 부부처럼, 예, 아이를 둘러싼 두세 개의 책임 어른으로서 만나서 아이의 영혼을 놓고 서로가 인간적으로 협력자의 관계를 맺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페어런츠 미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발도르프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게 아이들 교육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이제 반모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지금 상담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담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따로 뭐 반모임은 다달이 하진 않지만, 그런 거 알고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질문은 아이가 자기를 발현하도록 환경과 자극을 마련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환경과 자극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가치관과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환경과 자극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 나가면 좋을지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예, 제가 발도르프 교육의 기본 상은 이겁니다. 학교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맥락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질답하고 대화하고 하는 자리로 요 조금 남은 시간들을 채웠으면 싶습니다.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얘기하실 때 에듀케이션 얘기하시면서 아이가 예. 자기를 발현하도록 하는데 환경과 자극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교육이다. 예. 안에 있는 것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내 주는 것. 바깥에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환경과 자극을 마련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그것을 부모는 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선택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아까 개념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은 이 개념적으로 얘기한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이제 세세하게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은 교사가 교육자로서 자기가 스스로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부모하고 공유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애를 써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수와 셈을 배운다. 그럼 발도르프 교육에서 처음에 어떤 아이들한테 한마디로 셈을 가르칠 때 몸놀이를 통해서 셈을 가르치려고 이것저것 많이 개발을 하거든요. 공기놀이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몸을 움직이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셈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교수법들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런 식의 교수법을 많이 개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다양할 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실제 제대로 하려면 인간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왜냐하면 필연적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를테면 8살, 9살 이 나이 대 아이들은 감각 자극과 감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학습이 안 되거든요.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나이 때는. 그래서 앉혀놓고 텍스트 학습을 백날 시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책을 읽히고 글을 쓰게 하는 것도 8살, 9살은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고 아이들한테 구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흥미를 이렇게 끌어줘야만 끌어줘야만 비로소 내면의 상이 잡히는 나이대거든요. 그래서 발도르프에서는 모든 수업을 이야기 수업으로 시작하거든. 1, 2, 3학년 때 수업을. 그 이야기 수업으로 하기 위해서 칠판 그림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게 다 하나하나의 장치들인 거죠. 조금 전에 어떤 기준으로 하나라고 했는데 기준이 되는 거는 발달 상태입니다. 그 발달 상태에 맞게끔 그 발달 상태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교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발달 상태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고 한참 언어에 말에 집중되어 있는 나이대가 있고 글에 집중하려고 하는 나이대가 있고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려는 나이대가 있고 심지어는 그림이나 음악에 집중하는 이 나이대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음악에 집중을 할 때에도 단순한 음계의 반복적인 리듬에 집중하는 나이대가 있고 복잡한 음계의 변형에 흥미가 집중이 되어 있을 때가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상태가 기준이다. 그 발달 상태에 맞는 어떤 교수법을 개발하고 전달해 주는 게 교과 과정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치면 보통 일반적인 제도권 교육에서는 이제 발달 상태 무시하고 쫙 진도 나가는 식으로 이게 돼 있으니까 그게 일반적이고 표준이다라고 알고 있게 되면 이 발달 상태에 맞게끔 배려된 프로그램들을 보고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학습 진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진도도 그러한데 그 환경과 자극을 마련해 준다라고 할 때 그럼 많은 경험을 시켜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으로 우리 아이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런 기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뭐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 많은 경험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좋은 방법으로 섭취하면 건강해진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다양한 음식을 마구잡이로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네. 과유불급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적절한 음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식생활인 거지. 이것저것 별 어떤 규칙 없이 마구잡이로 많이 먹어보는 거 그게 좋은 식생활일 리가 없죠. 그게 좋은 식생활일 리가 없죠. 아이들은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어른보다 10배, 20배 민감한 때거든요. 감각에 대한 예민성이 어른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을 때가 이 어린 시기입니다. 그 말은 일상의 루틴 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자극을 받아가는 나이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자극이 자기 안으로 소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흙놀이를 한번 해본다고 하더라도 흙을 여기 가서 한 2, 30분 체험 놀이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다른 형태로 체험 놀이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한 군데에서 자기가 스스로 흙놀이를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중해서 뭔가를 하나 지어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경험이죠.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내가 지었던 걸 부수고 다시 다른 걸 한번 지어보는 거하고 역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양하게 해보는 거하고 과연 어떤 게 애가 자기 내면으로 그 놀이의 효과를 의식으로 가져 들어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많은 걸 보여주고 더군다나 인공적으로 자기적으로 고안된 그 놀이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자적이고 디지털적인 이거가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요것들은 감각을 기본적으로 속이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원형적인 거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식으로 자극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디지털적인 미디어적인 경험들은 애들 감각을 오히려 해쳐요. 감각 능력을 다운시킵니다. 감각 지각 능력을. 예.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다채로운 걸 본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디지털적으로 보는 거는 차라리 못 보는 이만 안 보는 이만 못한 거죠. 우리가 뭘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죠. 불량식품 먹으면 병 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일반적으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직장 생활에 바쁜 아버지들이 애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다 보면 애한테 다채로운 경험을 해주고 싶은 선의에 의해서 주말마다 다른데 열심히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애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어떤 선의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죠. 보통입니다. 보통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애를 데리고 놀러 가는 거에 있어서도 첫째 주는 어딜 간다, 둘째 주는 어딜 간다, 이걸 1년 내내 반복하면 아이는 안정된 리듬 속에서 예상을 할까 합니까? 때가 되면 4월 언제는 어딜 갔어. 작년에도 갔고 금년에도 갈 거야. 이게 리듬이거든요. 애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안정된 구조와 리듬, 요걸 애가 자각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는 이 리듬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무작위적으로 이번 주엔 여기 가고 다음 주엔 저기 가고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자극에 노출시키고 인공적인 자극에 노출시키는 거, 이거 그때 우리가 자극적 음식을 먹으면 그렇지만 순간은 맛있네, 근데 돌아서고 나면 불편해지는 것처럼 그 자극이 아이의 내면에 교육적으로 성장의 토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의 양분으로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발적이고 자극적이고 불규칙한 경험들, 이거는 전혀 성장의 양분으로 전환이 안 된다. 아이들한테는 규칙적이고 리듬감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형적이고 안정적인 경험들. 그래서 오히려 선의가 지나쳐가지고 부모는 선의인데 애한테는 별로 크게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 부모님에게 여러 번 조언을 해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왜 안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가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요게 필요해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매뉴얼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나 다른 그 아이의 내면에 주어지는 그 자극이 주는 효과가 너무나 다르게 차이 난다는 걸 교사가 잘 알고 있으면 교사 입장에서는 절실하거든요. 또 이래야 되는데 하는 게 절실하단 말이죠. 마치 부모가 우리 애의 식습관이 어떻고 건강 상태가 어때서 우리 애가 아침에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저녁에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어디 바깥에 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일이 있었을 때 꼭 챙겨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어요? 우리 애는 이거 알레르기가 있고 알러지가 있고 우리 애는 이런 어떤 생리 습관이 있으니까 언제는 어떻게 하고 언제는 어떻게 하고 꼭 챙겨주세요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하겠죠. 교사 입장에서는 그 리듬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걸 아니까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말을 안 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실하게 안 느껴지거든. 절실하게 안 느껴지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텐데 너무 까탈스럽게 구네. 그래서 겉으로는 교사가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척 하지만 자기가 안 절실하면 협조 안 하죠.
자기가 그걸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협조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교사가 느끼고 있는 그 절실함이 부모하고도 공유가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모하고 공유가 되게 되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교사가 이해하고 있는 아이의 발달 과정 같은 것들을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자리들이 있어야 되겠죠. 똑같이 교사하고 똑같이 막 인지학을 공부하고 슈타인을 공부하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 과정을 왜 이렇게 하고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서 부모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도 그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반모임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아기관에서는 학교 같은 부모 모임은 아니겠죠. 근데 사실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 교육의 자리가 목표는 딱 그거죠. 교사와 부모가 공동의 어떤 교육적인 눈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와 교사의 일종의 공감대, 그 일치된 교육관, 이거의 정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또 다른 질문들 있으세요? 네. 제가 회사에 오기 전에 공동과 어린이집에 잠깐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부모 참여가 더 훨씬 많고 그쪽은 아실지 모르는데 교사를 부모회가 이용하는 그런 구조라서 굉장히 협력 관계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도 있었고 그런 경험이 저는 있는데 그때 경험한 바가 워낙 소수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오느냐 또 어떤 가족이 오느냐가 그간의 어떤 분위기를 결정하고 선생님의 태도가 거기에 또 맞춰져야 하고 이런 변화들이 되게 매년 그리고 매 아이가 한 명이 빠지고 들어오고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남편 자유가 유럽 학교에 그 첫째가 이제 5살이라서 2년 뒤에 어떻게 할까 아직은 좀 미래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때의 경험이 저희 부분에서 좀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여전히 어딜 보내나 그런 갈등 상황이나 변수는 있기 때문에 교육에 보내도 있을 거고 차라리 그러느니 우리가 충분히 참여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교육을 시키면 더 투명하게 그런 일들 목격하고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입장이고 남편은 사실 그런 변수가 너무 크고 또 소수이기 때문에 생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피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또 궁금했던 부분이 아까 얘기 들으면서 교사 입장에서도 이제 특히 새 친구들 때 1학년이 분명히 그럴 거고 또 편입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새로운 구성원이 생길 때마다 그 적기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커리큘럼이 있지만 또 새롭게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춘 또 적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화로는 어떻게 구현하고 계실지 그런 부분 좀 정말 최고 난이도 질문이네. 그래서 슈타이너가 말하기를 교육은 기술이 아니고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가 다루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맺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최대치의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없는데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원칙적으로 좀 잘 지킬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면 발도르프 학교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대안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가피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안학교들은 근본적으로 부모가 돈을 내고 교사를 고용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예, 부모가 경제적 역할을 맡는 거죠. 사회 공공재가 없고 국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이 관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부모가 고용주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요구사항이 고용주적인 요구사항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요구사항이 부모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성향과 욕망은 다 다른데, 그 부모가 교사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약간은 고용주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사회가 교육적 권위를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들이 흔들리거나 침해받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모든 대안학교에 발생하는 교사회와 부모회의 갈등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회는 그 부모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뭔가 또 집단 보호 본능을 발휘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나갈 어떤 장치들을 만들고, 부모회는 어떻게 그거를 또 물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국리를 하게 되고, 이게 전형적인 교사의 부모의 갈등이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아까 부모 모임이 제가 어떤 이 동료애를 고취시키는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동료애를 고취시키는 기는커녕, 예, 서로가 어떻게 서로의 틈을 파고들까는 식의 구도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예, 많은 대안학교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 안 하려면 사전에 공유된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튼튼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원칙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실 이 원칙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교사의 권위입니다. 이때 권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교사가 뭘 정하면 따라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교사가, 저도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만, 이 반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라오는 관계가 돼 있으면 그 외의 갈등들은 선순환 쪽으로 다 풀립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없던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게 되려 하면 교사로서 학생들과의 관계와 교육 활동에서 능숙해야 되는 거죠. 능숙해야 됩니다. 그럼 능숙하면 그 능숙함을 바탕으로 부모한테 교육을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교육적인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그걸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같이 협조해주고 하는 이 문화가 형성이 되면, 소위 어떤 그 사회적인 논리들, 사회적인 논리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미묘한 감정적인 골들, 이런 것들의 어떤 압력이나 폐해나 이런 걸 조금은 좀 덜 수가 있습니다. 좀 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애 하나 들어오고 빠지는 거에 따라서 반이 크게 막 영향받는 거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것도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하는 언행이 다른 친구들한테 영향을 주겠죠. 줄 때 그 영향의 어떤 방식이나 범위나 이거를 교사가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잘 조절해서 평화로우면 별 문제가 없는 거고, 교사가 이걸 조절을 못해서 허둥지둥 되면 이 파급 효과는 일파만파 그냥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퍼져나가 버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애가 있으면 결단해야 된다. 부모와 함께 그 아이를 어떻게 노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아이의 변화를 같이 이끌어 보자라고 정말 결심을 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든지 아니면 딴 길을 찾든지 결단해야 된다. 그럼 교사의 손을 벗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그거는 부모 교사가 다 결심이 필요한 거다 라고 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교사의 능숙도에 달려 있다.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근데 그 교사의 능숙도라고 하는 것도 그럼 그 한 개인의 능력의 문제인가 라는 문제가 있죠. 교사들도 능숙한 교사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는 좀 초보적인 교사도 있을 거고, 그거는 경험치의 문제도 있지만 교사 개개인도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역량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영양 차이도 물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영양 차이가 꽤나 중요하게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사 개인이 아니고 교사회라고 하는 전체가 만들어내는 분위기. 가령이 이제 뭐 공교육이나 다른 대안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0학년, 11학년 반을 맡고 있는데 5, 6학년 반 아이들이 제 영향을 안 받을까요? 많이 받습니다. 학년을 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애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그럼 만약에 5학년 반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새로운 아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한 문제가 과제가 돼서 지금 교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힘든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교사들이 얼마나 협조해주고, 주변 교사들이 얼마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영향이 크게 이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능숙도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교사의 능숙도의 배경에 교사회 문화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교사의 문화가 별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사회 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어느 한 사람, 한 교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 교사를 비롯해서 교장을 비롯해서 조금 더 베테랑 교사들이 협력하는 교사의 내부의 어떤 시스템과 협력 관계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마침 오늘 제가 저희 아랫반 애가 이제 드디어 사춘기적인 남성성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이런저런 이게 욕구들이 올라올 때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삐쭉삐쭉 뭔가 관계상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의 아랫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젊은 여선생이라서 얘 다루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지금 정말 상담이 필요한 애가 아주 자기가 존경할 만한 남자다운 어른 남자 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상담 좀 해주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가 보기에 남자다운 권위 있는 어른 남자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사들 간의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작은 학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거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고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교사회의 권위와 문화의 건강함에 따라서 가는 거다. 그건 인간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하려고 했지만 조절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많이들 걱정했지만 의외로 순조롭게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반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는 그 담임 혼자만의 몫은 절대로 아니죠. 주변에서 다 받쳐야 됩니다. 됐을까요? 네, 괜찮아요. 수아버님은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저는 일단 아까 아이를 키우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때에 맞춘 것들을 해주면 기질대로 잘 큰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고요. 자식 농사를 잘 짓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뜻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때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게 물론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때에 맞는 교육들을 해주시지만 집에서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고 사실 아기가 아직 어린데 40개월인데 30개월 좀 넘었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여쭤보면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하시는데 또 제가 이제 외부에서 만난 음악 전공을 하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5세 이전에 절대 음감이 생기니까 해보셔도 좋다. 오히려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혼란이 오더라고요. 이분도 전공을 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때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예, 정보가 그렇죠.
같다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생기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A 전문가한테 얘기했더니 A 방향으로 얘기하고 B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B 방향으로 얘기한다. 헷갈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판단하려면 내가 저 전문가들은 뭔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진짜로 진지하게 쭉 파고들면 별 지식 없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별 지식 없습니다. 소위 전문 지식인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근거에 대해서 또박또박 체크를 해보면 그닥 그렇게 튼튼한 근거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영역을 가리지 않고 그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상상적인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쌓아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극복에 부풀려진, 이게 사회적으로 부풀려진 그런 거, 기대지 말고, 부모가, 어차피 내가 부모잖아요. 예. 사실 교사도 그런 거 교사들도 때로 이제 어떤 교육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때 자꾸 무슨 책을 찾고 권위자를 찾고 하려는 마음은 사람이면 다 똑같거든요. 사람이면 다 똑같은데 이게 막 방향이 헷갈릴 때는 결국은 내가 알아보고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진짜 그런가? 경험적으로 내가 이게 납득이 되나 하는 걸 따져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따져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경우, 딱 그 경우라면 저는 5세 이전에, 예컨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5세 이전에 절대음감이 생깁니다. 그 말 맞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말 근거 있는 건지. 근거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요즘은 AI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걔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요즘 뇌과학도 많이 발달했으니까 뇌과학 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좀 찾아보고 해보면 전혀 우리가 일반적인 선입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통념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선입관들이 정말 근거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거 없는 것들이 많고 5세 이전에는 뭐 절대음감 뭐 그런 얘기를 하려 치면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목적이 얘를 전문 연주자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또 전제가 있어야 이게 그나마 의미 있는 얘기가 될 겁니다. 5세 이전에 바이올린 구경도 못 해본 사람도 나중에 커서 잘 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는 카드라가 아니고 그냥 주변에만 이렇게 둘러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올린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바이올린을 애한테 가르치면 얘한테 뭘 주기 위해서 가르치고 얘의 어떤 좋은 변화를 내가 바래서 가르치는가를 돌아보는 게 먼저죠. 음악을 가르친다면 그 음악을 통해서 얘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내가 이해하고 전달하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자꾸 A 정보, B 정보의 혼란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발도르프에서는 음악을 초급 들어가기 전에 단순 반복 리듬, 가장 단순한 것들 가지고 가르치거든요. 음계도 5음계만 가르칩니다. 5음계 넘어가는 거는 별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5음계 넘어가는 음악을 좋아라 하면 그걸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난 거니까.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안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를 한동안 단순 반복 속에서 음에 대한 감을 찾아나가는 거.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서 가만 내버려둬도 그렇게 가거든요. 한 1, 2, 3학년 때까지 그렇게 갑니다. 예. 그럼 그때 다루기 좋은 악기들이 있어요. 예. 그때 다루기 좋은, 5음계로 다루기 좋은, 대표적으로 가장 다루기 좋은 게 말하자면 피리 종류 이런 것들이죠. 예. 간단한 피리 종류라든가 간단한 이게 탬브린 같은 이런 것들이죠. 그 나이 때 맞는 악기, 그 나이 때 맞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조기 교육이 워낙 오히려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조기 교육적인 관점에, 일반화된 관점을 전제로 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거에 진짜 그런지는 한번 직접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
그럼 혹시 때에 맞는 교육을 가정에서 도울 수 있는 뭐 안내서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있죠. 안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사람 책이잖아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그걸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사 부모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담임교사하고 상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를 나 말고 가장 제일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계속 만나면서 교육시키고 있는 주체가 담임쌤이에요. 담임쌤은 교육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담임쌤하고 상담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쌤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담임쌤이 모른다면 담임쌤은 최선을 다해서 알라고 애를 쓸 겁니다. 그게 이게 나의 일이니까. 근데 담임쌤이 모르기 힘들어요. 발도 놓고 담임쌤이 그걸 모른다는 건 좀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임쌤한테 상담하시는 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